2021년 가장 많이 본 TV쇼 압도적 1위, 역대 오리지널 시리즈 시청률 역시 압도적 1위. 넷플릭스에게 작년은 누가 뭐래도 오징어 게임의 해였죠. 오징어 게임이 터지기 전이었던 작년 2월, 넷플릭스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 한해 한국에 5,5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통틀어 투자했던 금액이 7,700억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화끈하게 늘리겠다는 선언이었는데, 기대에 부응하듯이 오징어 게임, 지옥 등이 연달아 글로벌하게 터지면서 넷플릭스의 투자가 옳았음이 증명이 됐죠. 물론 오징어 게임 이전에도 주목받은 한국 컨텐츠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킹덤이나 스위트홈, 승리호 같은 오리지널 시리즈는 물론이고,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태원 클라스 같은 라이센스 드라마들도 넷플릭스를 통해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부 지역과 계층에 국한된 인기를 언론들이 지나치게 이슈화시키면서 국뽕장사를 한 측면이 있다면, 오징어 게임은 전 지역과 전 계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진정한 글로벌 히트작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됐죠.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좋았던지 넷플릭스의 창업자이자 CEO 리드 헤이스팅스가 오징어 게임 속 녹색 추리닝을 입고 인스타에 등장하는가 하면, 실적 발표회장에서도 같은 복장으로 등장해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어요. 평소 가진 거에 비해서 나대지 않기로 유명한 리드 헤이스팅스인 걸 감안해 봤을 때 꽤 파격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게, 오징어 게임이 공개됐던 2021년 3분기에 증가한 유료 가입자 수는 438만 명. 이건 넷플릭스 자체 예상치였던 350만 명을 훌쩍 넘겨버린 수치인데요. 2분기 신규 가입자가 고작 150만 명에 그치면서 전년 동분기 대비 85%나 감소. 넷플릭스 망함? 라는 물음표가 찍히던 바로 그 타이밍에 한국 컨텐츠들이 멱살 잡고 캐리하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부정적 시선들을 싹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오징어 게임 뽕맛을 톡톡히 본 넷플릭스는 2022년 계획 발표에서 작년보다 10편 늘어난 25편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인 투자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 약 1조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하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 넷플릭스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급격하게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선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세간이 널리 알려진 전설적인 넷플릭스 탄생 비화가 있죠. 리드 헤이스팅스가 아폴로 13 비디오 테이프를 빌렸는데 반납하는 것을 깜빡해서 며칠 만에 무려 $40라는 연체료를 물게 되었고, 연체료 없이 온라인에서 비디오를 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넷플릭스가 탄생했다. 그런데 사실 이 스토리는 넷플릭스가 성공한 후에 덧붙여진 이야기거든요. 원래 수학을 전공했던 리드 헤이스팅스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를 받고 퓨어 소프트웨어라는 IT 기업을 설립해요. 하지만 97년 자신이 6년간 키워왔던 회사가 레셔널 소프트웨어에게 인수되면서 잠시 휴식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직장 동료였던 마크 랜돌프와 새로운 사업을 위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에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는 넷플릭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평범한 이야기는 기자나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리드 헤이스팅스는 자신이 겪었던 에피소드를 창업 비화로 적당히 버무려서 인터뷰를 하고 다님으로써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한 매력적인 스타트업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당시 미국의 인터넷은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했는데요. 바로 온라인 DVD 렌탈 서비스였어요. 한 달에 회비 $5만 내면 넷플릭스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가 있는데, 한 번에 하나의 타이틀만 빌릴 수 있고, 회원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반납을 하지 않더라도 연체료가 없다. 모든 서비스는 우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거롭게 렌탈샵에 가지 않아도 된다가 넷플릭스가 내세운 주 무기였어요. 넓은 땅덩어리 때문에 가까운 렌탈샵도 차를 타고 몇십 분씩 가야 되는 미국인들의 불편함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신박한 서비스였죠. 그런데 엄청난 돈방석이 앉을 것만 같았던 두 명의 공동 창업자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말아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 갔지만 DVD 렌탈로 벌어들이는 매출은 전체의 겨우 3%. 회비도 저렴한 데다가 느리기로 유명한 미국의 우편 시스템 때문에 DVD의 순환이 빠르게 되지 않아서 원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매출의 대부분은 DVD 렌탈이 아닌 판매를 통해서 얻고 있었지만, 회사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적자를 면치 못해서 돈만 까먹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렇게 회사의 앞날이 보이지 않던 어느 날, 뜻밖에도 아마존으로부터 인수 제안이 옵니다.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넷플릭스가 설립된 때를 즈음해서 음악과 영화, 게임 CD까지 판매 물품을 넓히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의 라이벌인 넷플릭스를 인수해서 미리 싹을 잘라버리려는 속셈이었죠.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제안한 인수 금액은 $1,400만에서 $1,600만
$1억 사이. 마크 랜돌프는 설립 1년차 스타트업이 엑시트할 수 있는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리드 헤이스팅스는 생각이 달랐어요. 결국 두 사람은 넷플릭스를 팔지 않고 사업 구조를 재편해서 위기를 탈출해보자고 마음먹어요. 그리고 매출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DVD 판매 사업을 과감하게 접고 렌탈 사업에 올인하기로 결정하죠. 얼핏 이해가 안 가는 결정일 텐데 아마존이라는 거대 공룡에 맞서서 똑같이 DVD 판매로 맞붙었다가는 백전백패. 지금 당장은 돈이 되지 않더라도 아무도 하지 않는 온라인 렌탈 사업에 승부를 걸어야지만 살 길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 보면 판단 자체는 매우 정확했죠. 문제는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오를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두 명의 동업자는 다시 한 번 넷플릭스를 팔기로 결심하는데요. 이번 상대는 블록버스터였어요. 블록버스터는 4천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9,000개나 가지고 있던 미국 1위의 비디오 렌탈 회사였는데요. 넷플릭스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오프라인 매장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자신들을 좋은 가격에 사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인수 제안을 한 거죠. 하지만 6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던 블록버스터에게 겨우 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적자 기업, 게다가 비디오를 우편으로 빌린다는 얼토당토하는 사업 방식을 가진 넷플릭스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블록버스터는 인수 제안을 거부하고 말아요. 이 선택은 훗날 야후의 구글 인수 거부와 더불어서 IT 업계 양대 실수라고 불리는데요. 이후 블록버스터는 뒤늦게 온라인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세상 돌아가는 걸 파악하지 못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복합 쇼핑몰로 확장하는 사업에 돈을 쏟아붓다가 2010년 파산 신청을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인수가 두 번이나 무산된 넷플릭스에게 남은 건 독자 생존의 길밖에 없었어요. 우선 기업 공개를 통해서 자금을 모은 뒤에 자신들의 최대 약점을 하나 제거해 버리기로 하는데 그건 바로 배송이었어요.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사용한 배송업체는 USPS, 즉 우체국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배송이 느린 건 물론이고 비용마저 만만치 않아서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던 상태. 넷플릭스는 각 거점에다가 물류 창고를 짓고 신청을 하면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DVD가 빠르게 순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을 들인 건 바로 알고리즘이었어요. 이미 여러분도 유튜브 알고리즘 안에서 영상을 소비하고 있을 텐데 넷플릭스는 이걸 1999년부터 선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놀랍죠. 컴공 석사 보유자이자 IT 기업 CEO 출신다운 발상이었는데 실제로 초창기 넷플릭스의 알고리즘은 리드 헤이스팅스가 직접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고객들이 매겨놓은 별점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연 배우나 감독, 장르, 엔딩씬 같은 요소들을 이용해서 추천 엔진을 개발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개발한 추천 엔진이 초창기엔 문제가 매우 많았어요. 똑같이 대도시 배경에다가 리처드 기어가 출연하고 주인공이 몸을 파는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여운 여인을 본 사람에게 아메리칸 지골로를 추천하면 이상하게도 별점 테러가 발생했던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넷플릭스는 비슷한 영화를 추천하는 대신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즉 A와 B가 똑같이 기생충을 재밌게 봤다면 A가 재밌게 봤던 사랑의 불시착 역시 B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B에게도 사랑의 불시착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죠. 그 결과는 대성공. 넷플릭스는 이에 그치지 않고 더 정확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넷플릭스 프라이즈라는 알고리즘 대회도 개최하는데요. 고객들의 영화 평가 예측도를 10% 상승시키는 팀에게 무려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었고 전 세계에서 무려 5,000개 팀이 참가해서 넷플릭스의 알고리즘 향상에 큰 기여를 한 이야기는 업계에서 매우 유명하죠. 자, 이러한 피나는 노력들로 넷플릭스는 2003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사업이 안정궤도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리드 헤이스팅스는 자신들이 어렵게 자리 잡은 DVD 시장 자체가 이미 끝물이라는 걸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의외로 빨리 찾아옵니다. 2005년 설립된 유튜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던 넷플릭스는 1시간짜리 드라마도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졌죠. 그리고 2007년 넷플릭스는 마치 이런 세상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당시 미국은 기본 케이블 채널에 더해서 HBO나 ESPN 같은 인기 있는 유료 케이블 채널들은 따로 가입을 해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두세 개의 유료 채널에 가입해 있는 건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제외한 케이블 시청료로만 매달 10만원 이상의 비싼 요금을 내고 있었는데 넷플릭스는 바로 이곳을 파고들었어요. 한 달에 $8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책정한 건 물론이고 광고까지 없애버리면서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끌어냈죠. 게다가 하나의 계정에 4명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서 4인 가족이 유료 케이블을 보는 대신 넷플릭스를 보게 만드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케이블 채널들은 오로지 셋톱박스가 설치된 TV에서만 시청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넷플릭스는 TV는 물론이고 컴퓨터, 스마트폰, 심지어는 게임기로도 시청이 가능한 OTT 서비스였기 때문에 아빠가 보는 스포츠를 엄마가 강제로 안 봐도 되고 엄마가 보는 드라마를 아들이 강제로 안 봐도 되는 강점 또한 갖고 있었죠. 때문에 사람들이 케이블 코드를 끊고 넷플릭스로 이동하는 이른바 코드 커팅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넷플릭스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2013년에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드라마가 공개되는데요. 그 작품은 바로 미국 워싱턴을 무대로 케빈 스페이시가 주연을 맡은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하오카는 넷플릭스가 제작한 최초의 오리지널 시리즈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을 뿐 아니라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에이미상과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하면서 브라운관의 TV쇼 독점에 종말을 날린 중요한 변곡점이었다고 평할 수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넷플릭스는 하오카를 공개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특별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건 바로 한 시즌 모든 에피소드를 동시에 공개하는 거였어요. 기존의 TV 채널이었다면 한 주에 한 편씩 공개하면서 서서히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시청률을 끌어올려서 광고를 따내는 전략을 사용했겠지만 넷플릭스는 애초에 광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따르지 않아도 됐죠. 넷플릭스는 사람들이 빈지워칭, 즉 한꺼번에 몰아보기를 선호한다는 걸 파악했어요. 며칠 만에 모든 에피소드를 정주행한 사람들이 동시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감상평을 쏟아내면 하나씩 공개할 때보다 파급력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넷플릭스의 이 전략은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요즘 세대들의 성향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현재까지도 넷플릭스가 고수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한데요. 2019년에 선보인 크리미널이라는 범죄 드라마 역시도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개 방법으로 화제를 모았어요. 넷플릭스는 하나의 대본을 가지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의 4가지 다른 버전으로 각색해서 3부작 미니 시리즈로 전 세계에 동시 공개했는데요. 4가지 버전을 다 합쳐도 총 12개의 에피소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TV 시리즈 하나를 만드는 제작비로 4개국의 시청자들에게 이슈를 만드는 가성비 전략이었죠. 게다가 전체적인 줄거리는 대동소이하지만 나라별 상황에 맞게 조금씩 각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버전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드라마를 보는 새로운 묘미로 떠오르면서 역시 넷플릭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변화와 시도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해주던 미디어 회사들이 연달아 계약 종료를 선언하면서 직접 OTT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그 신호탄은 디즈니가 쏘아 올렸어요. 스타워즈와 마블, 픽사 등을 보유하면서 넷플릭스의 컨텐츠를 공급하던 디즈니는 무려 80조 원을 들여서 21세기 폭스사를 인수, 엑스맨과 심슨,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디즈니 진영에 새롭게 합류하게 되면서 거대한 미디어 공룡이 탄생하게 됩니다. 디즈니는 이 컨텐츠들을 바탕으로 넷플릭스 타도라는 기치를 내걸고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서비스를 론칭하죠. 타임워너 역시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해리포터와 프렌즈, 빅뱅 이론, 배트맨 시리즈 등을 제공해 왔었는데요. 독과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AT&T가 타임워너를 인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끊고 자사의 새로운 OTT 서비스 HBO Max를 론칭했어요. 여기에 기존에 있던 왕자의 게임과 반지의 제왕까지 합세하면서 디즈니 못지않은 덩치와 자금을 자랑하는 OTT가 탄생한 셈이죠. MBC는 피콕이라는 OTT를 론칭하면서 넷플릭스의 가장 인기 있었던 시트콤 더 오피스의 공급 계약을 중단했고요. 자체 컨텐츠가 빈약한 애플은 애플 TV 플러스를 선보이면서 4.99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시청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아마존 프라임과 훌루까지 더해진 미국 OTT 시장은 완전한 레드오션화가 되어서 절대 강자였던 넷플릭스의 점유율이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잡아먹히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넷플릭스에 가입하고 싶게 만들었던 킬러 컨텐츠들을 모조리 빼앗긴 데다가 다시 되찾아올 희망마저 제로에 가깝다는 게 넷플릭스의 미래를 더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 이 때문에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시리즈에 사활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이런 넷플릭스에게 구세주처럼 등장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한국이었다. 넷플릭스는 포화 상태인 북미 시장을 벗어나서 남미와 유럽을 거쳐 2016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도 본격적인 진출을 하게 되는데, 진출 초기엔 기존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영어 컨텐츠로 승부를 보던 넷플릭스가 전략을 급선회해서 한국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바로 아시아 전역에 퍼져있던 한류 때문이었는데요. 선정적인 서구권 컨텐츠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중동 지역마저도 한류 컨텐츠가 퍼져있는 걸 확인하면서 아시아 구독자들을 넷플릭스로 가입시키기 위한 킬러 컨텐츠로 한류 컨텐츠를 점찍은 거죠. 초기엔 라이센스를 사거나 공동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봉준호 감독의 옥자나 킹덤 등의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호평을 받은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투자액을 늘리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제작비가 많이 들기로 유명한 사극이었던 킹덤의 회당 제작비가 고작 20억, 오징어 게임은 28억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당 200억은 우습게 쓰는 헐리우드 컨텐츠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뛰어난 가성비를 선보이고 있는 것도 한류 컨텐츠의 강점. 오리지널 시리즈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예능, 다큐, 애니메이션까지 직접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15조 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는 넷플릭스로선 가성비 좋은 한류 컨텐츠가 눈물 나게 고마울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다른 OTT 회사들도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한류 컨텐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투자액은 더욱 높아질 전망인데요.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합리화할 것인가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